설화, 박경미. 정원이 검사 부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원체 그의 기품은 도도한 것이었다. 처녀 시절에는 뛰어난 그의 재능과 어울러 드물게 보는 그의 미모로 하여 마치 벼랑의 핀꽃처럼 침범기 어려운 거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한 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수재, 재산가의 아들이 또한 남성다운 호남아 유병민하고 약혼했을 때 정원의 친구들이나 심지어 그를 사모했던 남성들까지도 그들의 결합을 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병민은 정원과 결혼한 지 1년이 못 되어 검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행복의 여주인공인 정원에서 검사라는 남편의 지위는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곽강이 되어 그의 존재를 한층 더 선명하게 부각시켜 놓았던 것이다. 물론 병민도 야심이 발랄하고 만만치 않은 패기를 가진 사내였다. 그가 설사 정원과 결혼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미 검사가 되었을 사람이다. 야심을 허영과 통하는 거라 생각하면 병민 역시 그 허영이 다분히 있어 아내의 미모라든가 문단에 좀 알려진 여류시인이라는 칭호에 대하여 은근히 자랑으로도 생각하고 있었던 바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 당초의 이야기다. 병민은 이따금 정원이 싫어하는 질문을 했다. 여보, 당신 시는 너무 어렵지 않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유행가하고는 다르니까요. 통속이 아니라 그러세요? 원체 서두르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는 여인이다. 그러나 그 말은 너 따위 통속적인 족속이 뭘 알겠느냐 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런 뜻에 가까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병민은 아주 심한 모욕을 느꼈지만 잠잠코 아내의 코를 쳐다보았다. 우뜩 솟은 코, 너무나 다듬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를 잊어버리게 하는 코. 병민은 모욕감을 잊고 그런 생각을 하며 코를 바라보다가 묘한 기분이 되어 담배를 집어들었던 것이다. 정원은 곧잘 고명한 명의들의 작가론을 병민 앞에서 피력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법학, 심지어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제법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 병민은 결혼 당초에 정원의 그러한 박식에 대하여 적이 놀라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원의 일가견이기보다 개념적인 법률적, 경제적 또는 철학적인 상식에 불과한 것인 줄로 차츰 알게 되었다. 그의 본령인 문학에 있어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차라리 교본적이기조차 한 기초상식의 암기에 지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야, 당신은 암기하는 기계 같구려. 그렇게 다방면의 지식이 토막 잘려진 것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나도 참 놀라워요. 병민의 목소리는 경탄이기보다는 모멸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 사이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병민이 정방형 같은 생활에 짜증이 나기는 정원과 결혼하여 1년이 못된 때부터였다. 식당에 가면 풀을 빳빳하게 먹인 순백의 식탁보가 한결같이 덮여있고 욕탕에 가면 언제나 그곳에 수건과 비누와 그리고 화장수가 놓여있다. 서재로 가면 먼지 한 톨 구경할 수 없게 깨끗하다. 그러나 병민은 이렇게 알뜰한 살림살이를 정원의 정방형적 인간성과 결부시켜 볼 때 오히려 안식처를 찾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아내는 언제나 옆에 있었다. 병민이 그를 포옹하고 키스를 또는 그 이상의 행위를 취했을 때 정원은 정성스럽게도 그 견식이 높은 숙녀의 예법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영화나 소설에 나타나는 귀부인들의 동작을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정원이기도 했다. 병민은 그러한 정원을 침대 위에 쓰러뜨리고 숨통이 막힐 노릇이라 생각하며 담배를 피워 무는 것이 일쑤였다. 언제인가 병민은 동료들과 같이 어느 연회 좌석에 갔었다. 얼근히 술이 취한 병민은 장난삼아 옆에 앉았던 기생 소영을 껴안았던 것이다. 그때 병민은 소영의 가슴팍이 병아리 새끼처럼 할딱할딱 뛰고 있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그 여자의 피가 자기의 혈관 속으로 마치 알코올과도 같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 이름처럼 작고 귀여운 얼굴인 소영은 어딘지 서글픈 표정을 지은 여자였지만 몹시 정감적으로 젖어든 눈을 지니고 있었다. 사실 병민은 결혼 전에 밤거리의 여자를 경험한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물론 일종의 호기심에서 한 것이었지만 그러한 밤거리의 여자와 정원의 경우가 다른 것이 없으니 여자란 다 그런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나는 돈을 위한 포즈이지만 하나는 미와 형식을 위한 포즈였던 것이다. 그 뒤 병민은 소영을 여러 번 만났다. 소영은 병민을 직업의식으로 대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병민을 대하는 그 순간만은 성실하고 순진하기까지 했다. 왜 기생이 되었어? 집이 가난하니까요. 다른 직업이 있잖아. 무슨 학력이나 기술이 있어야죠. 그리고 가족이 있으니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해요. 그럼 빨리 봉을 하나 물어야겠네. 첩살이를 하더라도 많이 가야 하잖아요. 여태껏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었더란 말이지. 소영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상급의 표정을 항상 잃지 않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아온 병민은 소녀처럼 앳된 소영의 얼굴이 오히려 맑고 꾸밈이 없어 상쾌했다. 집으로 돌아온 병민은 목욕을 한 뒤 침대에 들어누워서 담배를 피우다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불쑥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나를 사랑하오? 새삼스럽게.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에 당신한테 애인이라도 있었더랬어? 망측한 소리를 다 하시네. 나는 당신이 정말 애인이라도 한번 있어본 여자 같았으면 좋겠어. 당신은 온도가 없는 여자야. 왜 모두들 저를 냉담한 여자라고 하는지 모르세요? 냉담하다고? 천만에. 차가운 것은 뜨거워질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 온도가 없는 것은 뜨거워질 수도 없지만 차가워질 수도 없지. 어머나. 그럼 저를 무슨 목석으로 하세요? 아니지. 목석이라기보다 기계지. 생각하는 기계 말이오. 병민의 신랄한 아이러니를 정원이 어느 정도 알아차렸는지 아무튼 예의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날 밤의 대화는 그대로 끝이 났다. 서울의 거리에는 봄이 가고 가로수의 그늘이 깊어졌다. 어느 날 밤, 병민과 소영은 영화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소영은 병민의 손을 꼭 쥐었다. 선생님이 좋아요. 전 선생님을 사랑해요. 어둠 속에서 고개를 쳐드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번뜩였다. 소영은 허리를 부드럽게 껴안은 병민을 쳐다보며 길을 걷다 말고 그의 흰 이마에 입술을 붙였다. 밤이 이슥한 거리에는 지나간 사람도 없고 깊은 가로수의 그늘이 그들의 미련을 휩싸아주는 것 같았다. 새삼스러운 소영의 이야기는 아니다. 서로 깊이 살펴진 오늘 그래도 소영의 목소리와 재치는 감미로웠다. 이미 요정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병민이 소영의 생활에 부담하게 된 지도 오래인데 그들의 미련은 언제나 새로운 풍향을 갖다 주는 것이었다. 병민은 소영을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난 뒤 택시를 하나 잡아 타고 명륜동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정원은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잠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들려고 하는데 정원이 이상한 표정으로 혼자 웃고 있었다. 왜 그리 웃어요? 영화 구경이 재미나쁠까? 내가 영화 구경 간 걸 어떻게 알았어? 저도 갔다 했거든요. 당신은 누군가의 출판 기념회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서 구경 갔죠. 그런데 그 여인은 누구죠? 기생이지. 취미가 좋으신데요? 기왕이면 좀 급이 높은 것을 데리고 다니세요. 체면이 있잖아요. 내가 그 여자에게 질투라도 갖고 있는 줄 안다는 큰 오해라는 신보가 암암 위에 표시된 말이다. 그 여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여자를 당신이 상대한데도 눈 한 번 깜빡할 내가 아니라는 의사도 충분히 포함이 된 말이다.
병리는 대답 없이 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도대체 너란 급수란 것은 어디서 할당할 것이냐 말이다. 그리고 너의 콧불이 높은 자존심은 어디서 할당받을 것이냐 말이다. 정화는 전등을 끄고 침대 속으로 기어들더니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천연스럽게 코를 불기 시작한다. 다음날 잠이 깨었을 때 정원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병민은 기지개를 키며 일어났다. 일요일인 것이다. 뜰로 나온 병민은 싸늘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담배를 물었다. 그는 담배를 빨면서 우연히 발풀이에 눈을 보냈다. 그때 눈에 띄인 것은 어디서 씨가 떨어졌는지 봉올진 채송화가 한 송이 파르르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었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흔들렸다고 느낀 순간 꽃잎이 하나 활짝 벌어지는 것이었다. 병민은 땅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 신비스러운 자연의 조화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생명에 대한 몸부림. 그것은 하루를 살고 마는 꽃일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엄숙한 일이 아닌가. 여보, 왜 그리 쭈그리고 앉아 계세요? 숭해요. 정원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병민은 이상한 흥분에 쌓여 있는데 정원은 날씬한 아침 의상에 개를 끌고 병민의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아침 산보에서 돌아오는 모양이다. 어쩌면 그렇게도 어젯밤 여자의 일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었는지 그는 그가 가진 최상의 표정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병민은 현관으로 들어가는 정원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피워온 담배를 던지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간다. 병민은 목욕탕으로 가서 세수를 막 하려고 하는데 부엌에서 식모와 주고받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거지 아이들은 못 들어오게 해요. 메리를 풀어놓으면 되잖아요. 아유 그렇지만 밤낮 찬밥이 남으니까요. 주인님께서 식사를 잘 안 찬밥이 남으면 내 버려요. 아유 어머나 아까워라. 밥을 굽는 사람이 많은데 배고픈 사람한테 주는 것도 적성이라. 못 써요, 못 써. 불결하니까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요. 아유 그렇지만 허연 쌀밥 버리기가 하늘이 무서워서. 그렇게 식모문수의 잔소리를 하면 쓰나. 아무튼 하라는 대로 해. 골이나 정원은 자기보다 나이 18이나 더 된 식모에게 반말로 명령을 한다. 병민은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몹시 대조적인 소영의 목소리를 생각했다. 너 또 왔구나. 부엌에 가보렴. 밥이 남아있을 거야. 또 마치 한 집 식구 같구만. 밤낮 주는 버릇을 하니까 거지들이 없어지질 않잖아. 그렇지만 전 그들이 얼마나 배고파하는 걸 알아요. 저도 굶어본 기억이 있어요. 굶어보지 않은 사람에겐 배고픈 소란을 몰라요. 세수를 끝낸 병민은 정원과 식탁에 마주 앉았다. 여보, 모처럼 일요일인데 미안하게 되었어요. 왜요? 저 오늘 미국에 건너갈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그들 후원의 주체로 음악회가 열리는데 거기 일을 좀 돌봐줘야겠어요. 돌보아준다고? 미국 가는 고아들에게 줄 돈을 거칠하다는 고아들한테 돈을 준다? 어머나, 이분이 왜 이러세요? 아니요. 무슨 일을 하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김 여사께서는 그런 사업에 빠져서는 안 되죠. 예. 바로 불평을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놀리세요? 악취인데요? 그렇고 말고요. 확실히 귀족 취미는 아니죠. 심심하시면 어제 그 여자하고 노세요. 이거 쩔쩔 매겠습니다. 사모님께서 허가를 내리시니. 병민은 일부러 고개를 꾸벅이며 내심으론 조롱으로 겉으로 유머로 가장한다. 아무튼 병민에게 소영이 있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었다. 물론 정원이 나간 뒤 병민은 소영의 집으로 직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중생활이 약 1년 동안 계속되다가 6.25 사변이 터지고 말았다. 병민은 어떻게 집과 연락을 취해볼 수가 없는 위급한 사태 속에서 소영만 데리고 남아있던 것이다. 그러나 시긴즉 정원에게 성실치 못했다는 것이 옳은 고백이었을 것이다.
피난지에서 병민은 하나의 죄의식 때문에 정원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러던 것이 구입할 수복과 더불어 서울로 와보니 정원은 무사했고 변함이 없는 귀부인으로서 병민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아내가 무사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 이러한 사실에 대한 시골이기만큼의 감격도 없는 부부 사이에 밤이 왔다. 정원은 얼마 동안의 공간으로 해서 그 점잖은 성욕이 다소 앙진된 듯 했으나 그것은 결코 사랑의 표시가 될 수는 없었다. 병민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여자하고 이 이상 부부 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것을 깨달았다. 정과 병민의 이혼은 주위에다 이상한 화제를 던졌다. 모두 믿을 수 없는 표정들이었다. 무식하고 천한 기생, 약간 귀여운 얼굴이긴 하나 정원 앞에 서면 이지러지는 별처럼 광채를 잃고 말 그러한 여자가 어찌하여 정원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물며 바람 피우는 꼴이 보기 싫어 정원이 박차로 나온 것도 아니요. 병민이 요청한 이혼이고 보니 아무래도 그 소영이란 기생이 요녀인가 보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혼한 지 1년이 못 된 어느 날 피난지인 부산에서 병민은 직분 차를 타고 가는 정원을 본 일이 있었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마! 그거 하나! 정은씨 만주군에 그 일본군에서 장교로 지냈던 사람이랑 재혼했다던데. 아니 무식하고 교양 없는 장군인데 사면 때 그 마누라가 죽었다. 근데 그 죽은 마누라가 교양이 하도 없어가 맨날 망치는 짓도 안 하나. 아 그러면 이제 정은씨가 남편 양식 먹는 것부터 꽂혀 죽었다 야. 그러면 장군도 이제 행사계나 하겠다 야. 병민은 잠자코 웃고만 있었다. 그 서울 한도가 있었다. 병민은 소영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때 소영은 아들을 하나 낳았던 것이다. 병민은 검사직을 사임하고 반도호텔 근처에다 사무실을 하나 열었다. 병민은 사무실로 나오는 길거리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정원을 몇 번인가 보았다. 마! 그거 들었나? 정은씨 이혼했다던데. 야 그 무식하고 못생긴 마누라도 안 버렸는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 정은씨를 버렸을까? 어디 신체 결함이라도 있었던 아이가. 그 신체에 결함이 있으면 누가 2, 3년이나 데리고 살라고? 사람이란 건 조그만 것이라도 진실을 원하는 거야. 사람은 항상 고독하니까. 진실을 찾는 마음이 없으면 아마도 생명이란 극히 무가치했을지도 모르지. 병민은 자기의 말뜻이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전하여졌는지 그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잣말이라도 좋았기 때문이다. 소영이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였다. 아침 일찍이 사무실로 찾아온 중년 신사는 명함을 내밀었다. 무슨 회사의 사장이라 쓰여져 있었다. 딸랑. 어떻게 오셨죠? 일신상에 있는데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고요. 그 이혼을 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글쎄 옵시다. 사실은 이혼할 아무런 조건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그 여자는 이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다른 분하고 결혼할 의사시군요. 아이고, 지금 뭐 누구하고 결혼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도 없죠. 이혼할 조건도 부인한테 없고 선생님께서도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아직 없으시다면서 이혼을 제기하는 게 우습습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이상한 일인데요. 그래, 바로 그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여잔데 인물도 좋고 명망도 있는 여자죠.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뭐라고 할까요? 그냥 남남끼리 같은 생각 말입니다. 선생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여루신 김정원이라는 여자죠. 병민은 멍하니 앉아있는 신사에게 소개장을 써서 주었다. 거기에 가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병민은 다른 동업자에게 넘겨버리고 만 것이다. 병민은 그 신사가 나간 뒤 크게 한숨을 쉬었다. 정원의 불행한 성격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동정이 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한 해가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크리스마스의 전날이었다. 병민은 장난감 가게에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고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때 지색 외투를 입은 빨간 스카프를 쓴 여인이 눈을 털며 들어왔다. 딸랑. 어머나, 유 선생 아니세요? 병민은 그 여자를 몰라보니까 서슴지 않고 저 정원의 동무예요. 이수님이죠.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아, 예. 병민은 겨우 아는 체를 했다. 수님이도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는 모양이더니 공교롭게도 같은 상점에 나서게 되었다. 정원이 죽은 걸 아세요? 네? 죽었다니. 죽었어요. 일주일 전에 죽었죠. 그것도 눈 속에 묻혀서 얼어 죽었답니다. 그 애처럼 그렇게 두뇌가 좋은 아이도 드물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애는 철저한 바보예요. 모순 같은 얘기지만 그 수식적 버릇을 욕하고 미워하면서도 죽고 보니 불쌍히 죽겠어요. 그는 끝까지 자기를 모르고 죽었거든요. 어쩌면 인생을 모르고 아니, 죽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눈을 감는 소리만 보드득 보드득 들린다. 사실 그가 죽기 전에 커피컵도 붕했답니다. 우리 집 2층에 와 있었죠. 적잖은 재산이 있었을 텐데. 친정이 홀랑 망하는 통에 거기에 줄을 갖고 있던 정원이도 자연히 망했죠. 그렇다고 해서 생활에 갑자기 줄이 정원도 아니니까요. 마치 그 바티우 감옥에서 양말을 기어 신었다는 앙투아네트 같은 여자였는지도 모르죠. 실상은 그를 본받았을지도 모르지만 보드득 보드득. 정원이 궁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곳에서 청혼이 있었죠. 그러나 모두가 세 번 결혼한 상대보다 월등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정원의 허영심을 용납될 리 만무 아니에요? 명예심은 정원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신앙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몹시 초조했어요. 그 초조의 결과로서 자기 스스로 청혼한 사람이 바로 케이 시인이었어요. 케이는 상처한 사람이고 가난하긴 했어도 그의 명성은 1급 아닙니까? 그리고 정원의 정책으로는 여류 시인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고 싶었겠죠. 여류 시인이 귀한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명칭이지만 사실 그의 시가 어디 시입니까? 정원이 케이에게 먼저 청혼했을 때 정원의 마음에 그래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리어 케이에게 큰 영광이라 베푸는 것쯤을 알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케이는 정원의 사랑의 고백이랄까요? 난생 처음인 고백이죠. 그것을 듣고 하는 말이 당신의 시는 시가 아니요 당신의 몸뚱아리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날 밤 정원은 젊은 청년들과 어울려져서 술집에 갔더랍니다. 술이 잔뜩 취한 정원은 당신의 시는 시가 아니요 당신의 몸뚱아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케이의 말을 되풀이 하더래요. 그리고 혼자 돌아오는 눈길에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여자입니까? 기별이 와서 뛰어갔더니 바로 집 근처까지 와서 그랬거든요. 정원은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다운지 눈 속에 핀 꽃 같았어요. 발밑에 보드득 보드득 눈을 감는 소리. 병민은 수님과 헤어진 뒤에도 혼자서 걷고 있었다. 교차로 풀을 치워든 지붕 위에도 눈은 쌓이고 있었다.